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 공유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차용주 MTN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키워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건 빠지지 않을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동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와, 시장 강합니다. 차용주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가장 눈길이 가는 종목은 여기에요. 에코프로비엠.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잘 갈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의 이렇게까지 강한 움직임 21만 원 선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이거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측면이 분명 존재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매도의 쇼키지다 여러 가지 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이제는 그 부분을 넘어섰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밸류를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들 수가 있겠죠. 삼성 SDI 향이라든지 아니면 전고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 종목도 추가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에코프로 HN. 사실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가 있지만 상한가 들어가도 마이너스다라는 보유자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랐는데 이 종목은 소외가 좀 많이 됐었어요. 왜 그랬는지, 이 종목 기다려보면 괜찮을지, 보유자분들을 위한 이쪽의 조언 조금 다른 시선이니까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뒤늦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로서의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개념. 글쎄요, 에코프로 BM이 꺾였을 때 에코프로 HN이 과연 그런 형국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뒤늦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쉽게 현재 지금 가져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지 이 기술력이 매출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양극재와는 좀 다르다. 결이 좀 다르다라는 점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재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봤는데요. 박근영 부장님과는 조금 사이즈 큰 종목 이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간 셀 업체들이 좀 부진했잖아요. 이번에 나온 뉴스로 인해서 삼성 SDI 필두로 조금 수급적인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지 궁금해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증설에 소극적이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었는데 지금 좀 변화하는 그 초입이라서 조금 더 기대해도 될지 어떤 시선일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2차 전지주들의 소재주들의 급등은 일부 사실 쇼커버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까지 되는 상황이고요. PER 부분은 사실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80배 이상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PER 기준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좀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PEG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 PER이 100배 정도 수준인데 3년간 EPS 증가율이 100% 이상 매년 증가를 한다고 보면 PEG가 1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그 PEG 1배 정도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PEG가 0.5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매출 EPS 성장률이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저평가로서 형성되는 어떤 약간의 그런 밸류에이션 하는 작업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PER 비율로서는 상당히 높은 주가 부분이지만은 PEG 수준을 봤을 때 EPS 증가율 비율을 봤을 때 PER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또 아직까지는 좀 성장성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또 설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부분을 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아직까지는 성장성에 대한 또 점수를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식의 밸류에이션 부분들 잣대를 가지고 또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워낙 큰 종목이 이렇게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말씀드렸던 뭐 코스닥 쪽에서 가장 지금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뭐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에 거의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쇼스퀴즈 관련된 부분들로 저희가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부 LG에너지솔루션을 뭐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캐파 관련된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았죠. 사실 뭐 전기차 관련된 셋업체 가운데 그래도 흑자를 눈에 띄게 내고 있는 종목이 사실 SDI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엔솔 같은 경우라든지 특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실제 2차 전지 쪽에서 돈을 버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SDI가 주가가 오히려 디스카운트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말씀드렸던 최근에 뭐 GM이나 포드나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DI가 공격적인 어떤 계약 사항이 이야기되고 있고 셀 관련된 캐파 증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볼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SDI 쪽과 조금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 추측성 기사도 조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공격적인 뭐 캐파 관련된 이슈가 SDI 쪽에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SDI가 뭐 지금 6%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디스카운트 됐던 어떤 할인율 관련된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증권사 쪽에서 하나투자증권인가 그쪽에서 리포트를 보시자면 여전히 지금은 동박 쪽도 좀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양극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해질이라든지 일부 좀 그 남아 있고 셀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기대감이 조금 제일 덜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작년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좀 포화 상태이고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역성장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30% 정도 수준까지 중국은 이미 신재생 자동차가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된 상태이고요. 미국 시장,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셀 3사 관련된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마 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셀이 나오는 기간이 한 25년, 26년 정도 이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규모 어떤 바인딩 공급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셀을 받을 수 없는 국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는 표현도 살짝 나와서요, 부장님. 그러면 용기가 그럼에도 지금 필요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2차 전지를 담으려고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지금 2차 전지를 담아야 한다라는 조언을 지금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저희도 사실은 좀 이제 그 단기적인 급등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희도 사실 좀 난감한 그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급등세입니다. 사실 조정이란 조정다운 조정을 거의 안 주고 지금 거의 2배 이상 막 주가들이 뭐 시가총액이 1, 2위 업종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결국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커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 따라잡으시라 말하기도 좀 어렵고 또 다음날 보면 또 2차 전지만 빼고는 안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이게 없으면 굉장히 또 소외받는 구간이라 결국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에 어떤 그런 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2차 전지를 꺾기에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괜찮아 보이고요. NF 같은 경우에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EB 발행 5천억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 쪽의 IB 글로벌 그 증권사 쪽으로 시작이고 이게 30% 할증 발행이 됐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보다 30% 할증 발행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할 때 기준가가 현재 그때 당시 시가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할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교환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식으로서 수익을 내려면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주가가 올라가야만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IB 입장에서는 EB 발행을 5천억 정도 받아갈 때 채권을 받아갈 때 자사주로 교환을 했을 때 그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높은 주가 수준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그림을 좀 점수를 주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최근에 또 뭐 이러한 부분들의 수급적인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적으로 이제 쇼커버가 조금 좀 추세적으로 좀 만든 부분도 외국인들 수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은 조금 장기적인 성장에서 국내에서 어쨌든 PER이 좀 높다 하더라도 성장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어닝이 굉장히 좀 희귀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어닝이 그렇게 뭐 반도체라든지 어닝이 별로 안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을 좀 더 점수를 주고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베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2차 전지 관련 이슈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보유자의 영역
이다 이러고 안 보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공략할 부분이 없는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나온 답변에 좀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시고요. 다음 4위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무 개편에 따른 반사 이익 하고 물음표를 일단 달아놨습니다. 이걸 뭐 제목의 전면에 세웠다라기보다는 뭐 이슈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첫 질문 좀 드릴게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동반 강세를 보여서 이건 뭐 게임 쪽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헤드라인으로 달았던 이 근무제에 대한 변동, 인건비 부담을 던다. 요 이슈도 호재성으로 작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개를 묶어서 본다면 어떻게 재료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위원님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직면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1월 1분기부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들이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서 빠지는 그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뭐 IT 쪽에 대한 몸값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매출이 성장세가 정체된 상태에서 비용이 줄어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시각으로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비용이 줄어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매출이 지금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줄어든다? 이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막대한 트리거가 된다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25bp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럼 첫 번째 상승이 뭐냐? 첫 번째 상승이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어떤 트리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라면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었다라고 표현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럼 올라가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인건비 부담이다라면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졌던 다른 회사 인수에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뇌피셜만 지금 난무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돈이 거기에 쓰인다라고 도시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돈 주는 측 입장에서 마음대로 써라라고 돈을 줬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서로 간에 협의된 상태에서 돈을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뇌피셜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오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처럼 나름대로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한 자리인데 그건 아닌 걸로 저희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박근영 부장님께는 이어서 카카오만 좀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사실은 아직은 뇌피셜이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카카오도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따른 단기적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에 따른 스토리 형성을 머릿속에서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저희는 그림을 좀 일단은 밑그림을 그려놓는 게 맞을까요? 예, 사실 뭐 카카오의 SM 관련된 이슈는 오늘 긴급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사실 외부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9천억 정도의 실탄을 이제 장전한 카카오 입장에서 강공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소 좀 무리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좀 다른 방법을 좀 뭔가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선에 대한 부분들은 초반 기선은 사실은 하이브가 잡은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초반 기선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신중 모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어떤 그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카카오는 아예 이제 물건 없이 지금 뭔가를 추가적으로 자금을 굉장히 올려서 공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만 원 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면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또 공개 매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SM 인수를 쉽게 포기하기 힘든 국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부적인 어떤 카카오 내의 어떤 베팅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자사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SM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카카오를 보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당장 또 포기하기도 굉장히 힘든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 이제 카카오가 하이브보다 주총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아마 SM 지분을 최소 3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 매수가가 뭐 전반적으로 뭐 13만 원, 15만 원이다 말들이 많지만 정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많게는 1조 원이 훨씬 뛰어넘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부펀드 관련된 뭐 9천억 정도가 돈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돈들을 이 SM 하나 뭔가 30% 이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조 이상 다 쏟아붓는다? 네.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SM을 뭐 보기에는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선뜻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카카오의 공식적인 대응이 좀 나와봐야 저희가 알 수 있겠고, 만약에 뭐 카카오가 뭐 입장에서 뭐 SM을 좀 포기한다고 하면 뭐 다른 엔터사를 또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공식적인 카카오의 입장이 좀 나온 이후에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그림을 그려가며 투자하지는 말자로 저희 부장님 정리를 해도 될까요?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가 공개 매수까지 나서겠다 그러면 SM 주가는 더 가겠죠. 서로 이제 막 공식적으로 경쟁하면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정말로 뭐 포기하겠다 이래 버리면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너무 먼저 자기가 뭐 추측을 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두 좋아요. 가지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 팩트를 놓고 보면 주총에서 현재 지금 표대결을 할 거거든요. 네. SM과 하이브가 이게 카카오는 빠지고요. 31일인 거죠? 그렇죠. 네. SM과 하이브가 하는 겁니다. SM의 현재 경영진과 하이브가 이제 신규로 이사 선임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들은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올해 1월 1일부터 하이브나 SM 주식을 사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이 소식 이전에 갖고 계신 분들만 이번 주총에서 SM 쪽을 들어줄 것인가 하이브 쪽을 들어줄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부장님과 제가 얘기한 카카오가 신규 매수는 카카오가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자라는 거고요. 서로 공개 매수에 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22% 양도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13만 원에 매도를 하는 거하고 시장에서 13만 원에 파는 거하고 수익법이 달라지죠.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이 지금 현상을 보셔야 된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좀 여러 가지 들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3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전 대비로 했을 때 오후장에 강한 섹터를 꼽는다면 IT일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2시 넘어가는 구간에 BH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걸까요? 어떤 신호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오후에 유독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 오후장에 특히 더 강한 반도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도 될지 아니면 오늘 흘러가는 그 바람, 그 약간 그냥 물길 중에 하나일지 궁금해요.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네, 뭐 실제 BH가 오늘 왜 급등하냐에 대한 뭐 따로 뉴스 플로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직은 없고요. 뭐 나온 게 있습니다만 제가 뭐 확인을 못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T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반도체법이 약간 뭐라 그럴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금을 준다고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초과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약간 위험한 나라, 약간 뭐 좀 조심스러운 나라에 대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을 지칭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금을 만약에 뭐 10년 내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팹이 있는 입장이고 그럼 거기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10년 동안 팹을 갖다가 뭔가 업그레이드 못하거나 개선을 못하게 될 때는 거기서 뭐 공장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빼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아니면 다른 제3지역으로 공장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또 다른 투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제 중국으로 나가는 전반적인 반도체 수출이 전체 물량의 40% 정도가 중국 내에서 또 수요를 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처로서도 중국이 되게 중요한 나라라서 이 미국의 반도체법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의 해안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도 머리를 아무리
아무리 굴려봐도 정말 방법이 정말 어려울 만큼 이거 어떻게 어렵죠. 풀어야 될까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조금은 주춤했던 반도체 섹터입니다만, 근데 본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재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피크를 좀 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 HBM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고대역 관련된 뭐 디램, HBM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좀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게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이 잘 나온 게 역시 AI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러하고 이 다음 분기부터 굉장히 그게 좀 빨라질 것이고 좀 더 점진적으로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굉장히 좀 확실하게 좀 더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AI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메모리 부분에 이런 업황을 좀 당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고가 거의 정도 피크를 치면서 재고가 소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주가 흐름과 재고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찍어봤을 때는 재고가 피크 치고 내려올 때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올라가면서 움직였다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반도체 쪽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약간 수급적인 시속 게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게 되면 반도체 또는 뭐 다른 섹터가 뭔가 또 수급이 또 단기적으로 갔다 올 수 있고, 뭐 반도체 부분이 너무 못하고 다른 쪽의 섹터가 없다면 역시 이제 기존의 주도 섹터인 2차 전지가 또 끌고 가는 수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시속 게임이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으로 살짝 들어온 게 아닌가. 최근에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조금 쏠려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무언가 실적이 뚜렷하다, 업황이 반전됐다, 뭐 이런 이슈보다는 수급적으로 우선하는 움직임이라는 설명 받아봤는데, 위원님께도 이야기를 좀 짧게 들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수급의 성격이 뭘지, 정말 가격 메리트일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다, 뭐 자율주행이다, 이러한 핫한 테마에서 흘러 들어오는 기대감 속의 수급일지, 지금 성격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그 지수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점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그동안 해오면서, 그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이 가능했죠. 근데 그런 성격으로 올랐던 것들이 6만 원대 중반 가서 다시 꺾여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재고 사이클로 했었다라면 6만 원대 중반에서 안착을 했어야죠. 더군다나 이제 뭐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면 또 그랬어야 되는데 6만 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떤 수급이 있었냐? 외국인들이 빠졌죠. 결국 다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뭐 수급 논리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한정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행스러운 것은 2,400을 깨고 내려가는, 한번 깼었잖아요, 장중에. 네. 한번 깨는 안타까움 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지수가 상으로 봤을 때는 2,400을 이제 확연히 지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주춤했었던 환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하면서 지수를 붙잡고 있게 된다라면, 다른 뭐 어떤 모든 종목들이 좀 안정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급등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조금 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아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IT 쪽으로만 올라가느냐라고 삼성전자 대장주로 봤을 때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버텨줌으로써 뭐 그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다른 지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BH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어제 장 끝나고 나왔었던 공매도 감소 종목에 거기서 들어가 있고, 그 종목들은 다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에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뭐 MLCC 관련주들도 다 강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IT 중에서는 지금 전장용 MLCC 이쪽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모텍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도 제일 큰 종목이라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 네. 그와 관련된 사마컨덴스나 그다음에 아모텍 이런 쪽에 MLCC 중에서도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전장용 네. MLCC. 그러니까 IT 부품 가운데서도 최근에 MLCC 가운데 스마트폰용 말고 네. 전장용 쪽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다. 아모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거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IT주에 몰리는 게 수급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약한 쪽입니다. 사실은 뉴스에 팔아라여서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양회에서 나온 이 수치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인프라 이런 게 나오질 않았고요. 사실 이 숫자 자체도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기대감에 올랐던 쪽에 하락을 오늘 보고 있는 자리인데요. 위원님, 사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인프라 쪽도. 그러면 그 오른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물론 있죠. 네. 무슨 철강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철강 재고가 지금 미국도 줄고 중국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지만 일단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두 차례나 이걸 다루면서 양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들이고 양회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소비의 방점을 찍느냐, 인프라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둘 다 점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들은 기대감이 소멸되는 순간 일단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끌어올려줘야죠.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들은 실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소비 쪽들은 실적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나오는 정도 하방 경직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철강이라든지 인프라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금 시야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것은 미국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걸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반감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에 기대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중국이 현재 지금 인프라 쪽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대감에 사셨던 종목을 가치로 변환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기대감으로 샀던 주식은 기대감이 소멸되는 순간 일단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양회 기대감에 올랐던 섹터 가운데 지금 여기서부터 내림폭의 시간이 너무 깊이 패이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조금 손절해야 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인프라와 관련된 쪽들은 조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과감한 결단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쪽이 아니라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성발 뉴스도 있기는 해서 같이 묶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위 그리고 양회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담기긴 했네요. 첨단 기술 자급자족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AI,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는 요만큼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삼성 쪽에서의 또 로봇 이야기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심으로 볼 거고요. 사실 오늘 LG전자와 함께 에브리봇도 강하길래 가전 키워드를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같이 좀 묶어봤습니다. 박근혜 부장님, 저희 가전 로봇을 묶어서 좀 가전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보긴 했습니다. 네. 삼성발 모멘텀이 오늘은 그렇게 강하게까지 먹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호재가 남아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조금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로봇, 가전, 요 키워드 하는 종목들에 대한 지금도 접근과 함께 긍정적인 시각 가능한 자리일까요? 로봇 가전은 사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이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더라도 실제 작년 매출 한 130억 정도 매출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10억 대인가요?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뭐 때문에 57억 정도가 일단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설명하기 힘든 주가 관련된 시가총액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뭐 하반기 IPO가 예정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대표 주관자 성장 과정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의 한 3배 정도를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에 관련된 IPO 이후에 뭐 시가총액이 적어도 뭐 조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두산 로보틱스가 정상적인 조 이상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 건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놓고 보자면 매출액이 130억대인데 뭐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면 사실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든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주 두산도
91% 정도의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 두산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로봇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휴머노이드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상황이고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그러니까 도보 같은 경우는 보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지금 풀어주는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달, 아주 큰 물건을 이렇게 약간 배달해주는 그런 쪽에 관련된 정책적인 도입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시장이 열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로봇들이 지금 우리가 뭐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치킨을 튀겨주는 어떤 치킨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에브리봇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좀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브리봇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 산업에 관련해서 국내에 뭐 수천 개에 대한 어떤 로봇 산업을 하는 법인들이 있지만 매출 규모가 500억 이상 하는 그 법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는 5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에브리봇이 지금 5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00억대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매출이 136억인데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 1조 7천억이다. 근데 에브리봇이 작년에 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00억을 했는데 지금 2,100억밖에 안 된다, 시가총액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기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에서의 IoT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핑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에브리봇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됐다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로봇 기업을 산다고 하면 이렇게 인탑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뭐 삼성전자의 뭐 잼스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로서 부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에브리봇 같은 실제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당기 순이익이 100억씩 나오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상장 모멘텀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받아봤고요. 저희 정말 짧게 이 부분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LG전자가 항상 전장 부분으로만 많이 설명이 되다가 오늘은 가전 키워드가 많이 나와서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주가가 안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LG전자 가전은 좀 마이너스 요소죠. 네. LG전자에서 가전은 좀 뼈아픈 부분들이고 현재 주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LG전자 평가는 가전으로만 했잖아요. 네네. 전장 얘기는 거의 없었고, 가전이 안 팔리면서 LG전자 주가가 빠졌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전장이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가전에 대한 것은 결국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전이 얹어졌다기보다는 가전이 이처였던 가전이 다시 부각된 것뿐이지, 현재 LG전자에 대한 어떤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전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정리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 IBK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